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자, 오늘, 요번 학기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는데, 네, 요번 학기에는 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개요, 그 다음에 개발 프로세스와 테스팅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기법들 위주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 기반, 명세 기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경험 기반과 시간이 좀 되면, 정적 테스팅을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테스팅 기법들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뒤에 이제 뭐 프로세스나 자동화나 도구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약간 테스팅 경험이 좀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런 내용이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예, 이번 학기는 주로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 위주로 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명세 기반 기법과 구조 기반 기법을 배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경험 기반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얘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구조 기반, 명세 기반이 사실은 동적 테스팅의 큰 두 축이고 얘는 약간 사이드로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메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이거는 그냥 사이드로 하는 거고 시간이 촉박하거나 뭐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인데 이제 한 세 가지만 대표적인 기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에러 게싱, 오류 추정, 그 다음에 탐색적 테스팅, 분류 트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개념만 좀 살펴볼게요. 경험 기반 기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무슨 베이스드 기법 하면 이 테스트 케이스를 여기에서 뽑아낸다는 거죠. 스트럭처 베이스드면 구조에서, 스페시피케이션 베이스드면 명세에서 뽑아낸다는 거죠. 익스피리언스 베이스드니까 경험에서 테스트 케이스 뽑아낸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테스트 엔지니어의 경험, 지식, 직관에 기반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사용법 및 환경에 관해서 테스터, 개발자, 사용자 및 기타 관련자들의 다양한 지식들이 있겠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케이스를 뽑는 건데 아무래도 자주 발생하는 결함이나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겠죠. 예,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앞에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체계적인 기법을 보강하기 위해서 앞에서 봤던 그런 구조 기반, 명세 기반 기법을 적용한 후에 경험 기반 기법을 적용을 많이 하고요. 기존의 기법이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든지 다양한 맥락에서 이제 이걸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기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아무래도 프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경험 기반을 수행하는 테스터의 역할, 역량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네, 개인의 역량에 의존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다라는 거고 첫 번째 기법은 오류 추정 기법이에요. 에러 게싱인데 얘는 유사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술에서 경험, 직관, 테스트의 기술 능력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주로 오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좀 게싱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상되는 결함이나 오류를 쭉 나열을 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때 이 테스트 관련 소프트웨어가 가질 수 있는 결함이나 오류를 쭉 나열한 다음에 해당 유형의 결함이나 오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결함이나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테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결함 여기서 예상되는 그런 에러나 장애는 상식, 기존 경험, 결함과 장애되어 있다. 왜 소프트웨어가 실패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소프트웨어,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세나 요구사항을 몰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유사한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사례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뭐 이런 문제를 쓰면 DB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럼 쿼리문을 악의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의 어떤 그 보안 위협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격해 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오류 유형들 쭉 나열하고 이거를 테스트하는 방식을 오류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일반적인 결함의 유형들인데 로직 프로블럼,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연산 오류,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나 타이밍과 관련한 오류들, 데이터 핸들링 관련한 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 인밸리드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 문서화 오류, 그 다음에 문서의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오류의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문제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에러 게싱이다 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탐색적 테스팅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테스트 목적을 포함한 테스트 챕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하는 방법이고 테스트의 설계, 실행, 기록과 학습을 동시에 수행하는 테스팅 접근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를 설계하고 실행을 해요. 테스트 케이스 만들고 바로 수행을 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를 기록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테스트 케이스 뽑아내요. 뽑아낸 케이스로 또 수행을 해요. 그러면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테스트 케이스를 쭉 만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10개 만들고 수행하다가 이런 거 더 만들어 봐야겠네. 그래서 뭐 10개 또 만들고 또 수행해 보다가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겠네. 그래서 5개 정도 더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25개를 쫙 만들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다시 설계하고 수행하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접근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기록과 학습에 따라서 발견되는 결함의 유형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의 방향은 계속 바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딱 그 틀 안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 기반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의 그 역량에 따라서 테스터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테스트 설계, 실행, 기록, 학습 이런 걸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테스트 대상 제품을 수행하면서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수행하는 것. 학습과 그 다음에 테스트가 동시에 간다는 거죠. 이런 탐색적 테스팅이 효과적인 경우는 명세가 거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명세서가 있어도 이게 많이 오래됐으면 맞지 않을 경우 많이 있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요구사항의 잦은 변경. 요구사항이 이제 변경이 많을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런 탐색적 테스팅이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면 명세를 만들 시간이 없거나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이런 기법들을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시간의 압박. 굉장히 지금 급하게 테스트를 해서 릴리즈를 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식적인 테스팅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경험 기반 테스팅이 어떤 갖고 있는 특징들을 그냥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보통 맨 처음에 어떻게 수행하냐면 첫 번째로 제품의 목적을 식별해요. 이 제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쭉 뽑아요.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부분들을 식별해내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을 테스트해보고 거기서 문제점들을 쭉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일관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설계하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테스트를 쭉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메모장 앱을 테스트한다. 그럼 메모장 앱을 열어보겠죠. 그리고 이 메모장 앱은 뭐 하는 거냐? 뭔가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노트를 하고 걔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겠구나. 그러면
기능은 뭐 이렇게 메뉴를 딱 열어보면 알겠죠.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쭉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메모장이 있다. 그러면 얘는 메모를 하는 거니까. 근데 기능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메뉴에 가보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그러면 새로 만들기에 뭐 있고 다른 이름 저장에 가보면 얘가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의 형식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 가보면 여기서는 텍스트 모든 파일인데 그러면 여기 이게 뭐 XLS도 되는지 그 다음에 PDF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뭐 한자, 한글, 특수문자, 뭐 다양한 텍스트를 넣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을 식별해 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거기서 발견된 문제를 봤더니 뭔가 대용량의 파일을 넣었더니 잘 저장이 안 되더라. 그러면 또 다른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그러면 성능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익혀가면서 기능을 파악해 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테스트 차터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타임 박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테스트 차터는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대상에 대한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기다. 그러면 계산기가 갖고 있는 이 기능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미션, 테스트 목표.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할 거고, 그래서 테스트 목표는 뭐다.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은,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 얼마나 제한해서 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챕터는, 예를 들어서, 사칙 연산 기능을 탐색을 할 건데, 큰 숫자, 특수문자 같은 걸 가지고 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의 목적은 기본 연산을 위한 입력값을 유효성, 그러니까 입력값이 유효하게 들어가는지, 어디까지 유효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테스트할 거다. 얘를 뭐 30분 할 거다. 이렇게 딱 정하고 이 기능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해보죠. 그리고 나서 해봤더니 첫 번째 매우 큰 정수의 곱셈을 해봤더니 음수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오버플로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럼 연산 가능한 최대값을 명시해줘야 되겠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행하다가 오버플로우가 나면 지금 이게 계산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갔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떠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호나 특수문자를 입력해서 테스트 해보겠다. 두 번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입력이 안 돼요. 오케이. 얘는 특수문자는 받지 않고 사칙 연산을 하는 거니까 숫자만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PDF나 이런 데서 숫자를 카피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얘가 그런 문자열들을 잘 인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 아이디어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여기서 이제 두 개의 테스트 노트를 적고 또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텍스트 문자에서 가져오는 인풋 값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테스트 챕터를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서 여기서는 PDF 등 텍스트 일부를 카피할 경우에 테스트 되는지 확인한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테스트 노트를 쭉 적어요. 수행했던 내용들을 적고 거기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적고 다시 테스트 챕터를 돌려보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결국에는 이제 테스트 챕터는 테스트 케이스가 되고 얘는 테스트 결과, 테스트 리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이제 탐색적 테스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테스트 노트는 테스트한 제품, 발견된 결함과 장애에 대한 노트를 기록하는 거고 어떻게 테스트 되었는지를 요약하죠. 그 다음에 종료 후에 개인의 테스트 노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회고를 진행해요. 테스트가 잘 되었는지 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는 테스트가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해서 테스트 역량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브리핑은 테스트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이제 한 제품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 사람이 이제 앞에서 했던 이런 기능들을 이제 쭉 수행하게 되면 열어봤더니 나도 그거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유하면서 계획대로 됐는지를 검토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테스트가 발생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테스트를 얘는 했네. 그러면 그게 이런 디브리핑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런 테스터들의 역량이 올라가죠. 예, 조직 안에서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탐색적 테스팅은 제임스 바우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 처음에 거의 창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툴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나는 이제 대기업에서 되게 정형화된 제품들, 그리고 뭔가 안전이나 이런 특징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품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탐색적 테스팅을 막 체계적으로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얘는 이제 보통 IT 쪽에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캐주얼하게 이제 개발하는 동네에서 좀 많이 하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스크립트 기반의 테스팅하고 탐색적 테스팅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스크립트 기반의 테스팅 접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탐색적 테스팅의 접근법이에요. 자, 제한된 시간 안에서 테스팅 공간, 테스트 해야 되는 항목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명세 기반 기법, 구조 기반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 항목들을 도출을 해요. 도출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각 테스트 케이스를 쭉 수행을 시켜보죠. 그러면 어떤 케이스는 지금 이 안에 결함이 어떤 형태로 버그라고 표현했는데 결함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촘촘하게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첫 번째 테스트는 버그를 하나 잡았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사실 여기 근처에 많이 있는데 걸쳐져 있는 게 한 3개, 4개 정도 있어요. 네, 2개는 놓친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3번과 4번 사이에 결함이 있는데 그걸 못 잡았어요. 얘도 4번, 5번 사이에 못 잡고 이런 식으로 놓칠 수 있죠. 그리고 테스트 6번은 전혀 결함이 없는 부분을 테스트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탐색적 테스팅은 뭔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줄이 왼쪽으로 갔는데 만약에 여기로 이제 갔다. 여기서 발견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른 기능도 해보겠죠. 그리고 해보니까 뭐 별거 없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서 해봤더니 여기 결함이 또 발견됐어요. 그럼 발견된 결함을 가지고 또 다시 해보죠.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테스팅 일반 원리 처음에 배웠죠. 결함은 주로 모여 있어요.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결함을 발견하면 그 주변에 그러니까 그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기능과 관련된 다른 어떤 모듈들 안에 결함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립트 기반의 테스팅이 가지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방법도 있지만 또 제한된 시간이나 리소스, 제한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한 항목들을 뽑아내고 얘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탐색적 테스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테스팅은 테스트를 먼저 다 설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수행하는 건데 얘는 이터레이티브하게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 테스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설계하고 뭐 이렇게 발전시키는 임프로빙 하는 거고 얘는 테스트 수행을 컨트롤하는 뭐 차이가 있다. 이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 기반 기법의 세 번째 기법은 Classification Tree Method라고 CTM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게 원래는 그 독일의 이제 자동차 회사 쪽에서 나온 기법 중에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독일 출장 갔을 때 그 기법을 만든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뭔가 체계적으로 기능을 좀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에디터라고 해서 CTE라는 툴이 오픈소스로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돈을 받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습을 좀 했었는데 요즘은 그걸 가지고 실습하기 좀 어렵고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개념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소프트웨어의 일부나 전체를 트리 구조로 분석하고 표현해서 거기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기법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대상의 입력 도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 관점별로 누락이나 중복을 배제한 테스트 케이스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을 근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험 기반 기법은 이런 것이 제대로 없거나 아니면 내용이 많이 다르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디어라기는 기능 요구사항을 근거로 할 수 있지만 기능 요구사항 기반으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 뽑으면 사실 그건 명세 기반이 되죠. 근데 이게 잘 없기 때문에 나온 방식이 이제 CTM이라는 방식인데 다이밀러 벤츠 연구소에서 처음에 만들어낸 거고 CTE라는 툴을 가지고 활용을 해요. 처음에 이제 어스펙트 측면을 도출하고 그걸 파티셔닝하고 거기서 테스트 케이스를 조합하는데 우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이 기법을 처음 설명한 논문에서 나오는 예시인데 뭔가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인식하는 그런 그런 카메라가 있다. 사물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얘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렌즈가 어떤 것들을 분류하냐면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지나간 부품의 모양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어스펙트가 컬러라는 측면, 색상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이라는 측면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색상과 모양으로 구분하고 얘네들은 서로 색상과 쉐입이 반드시 같이 있겠죠. 근데 컬러 안에서 보면 색깔이 같이 공존하진 않죠. 빨간색이면서 동시에 초록색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가질 수 있는 색깔이 보니까 레드, 블루, 그린 뭐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그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쉐입은 봤더니 서클 원형이 있고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트라이앵글을 가봤더니 또 스몰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가 있더라. 그러면 쉐입은 크게 스몰 트라이앵글, 라지 트라이앵글, 서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컬러는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그래서 최소한 컬러가 한 번씩은 테스트 되고 쉐입도 한 번씩은 테스트 되도록 하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은 레드 컬러의 스몰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2는 블루 컬러의 서클 세 번째 케이스는 그린 컬러의 라지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렌즈에서 만약에 이 제품을 보는 어떤 어스펙트가 또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스펙트의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광이 있느냐, 유광이냐, 무광이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런 요소들을 누락 없이 이렇게 조합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뭐 다
한 번씩 다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3 곱하기 3 해서 9가지 조합의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제 분류트리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처음에 다양한 측면을 도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력 도메인을 파티셔닝,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파티셔닝하고 그 안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조합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 개인의 역량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명세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측면들을 뽑아낼지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개발이나 테스트 경험이 많고 제품의 속성을 굉장히 잘 안다. 그러면 이런 속성들을 어스펙트 관점들을 되게 잘 뽑아내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냥 분류트리 기법이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 기반 기법은 그냥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고 개인의 역량에 많이 의존하고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이나 환경적인 제약사항이 많을 때 그때 보통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교재에 이제 테스트 설계 기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 이거 쭉 읽어보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명세 기반 기법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죠. 맨 처음에 맨 처음에가 이제 명세 기반, 그 다음에 구조 기반,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경험 기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기법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적 테스팅에서 크게 세 가지 기법을 살펴봤죠.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그래서 명세 기반 기법은 우리가 테스트 베이시스라는 것, 요구사항 명세, 단위 설계, 아키텍처 설계 이런 설계를 위한 구현을 위한 중간 산출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뽑는 방식을 명세 기반 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기반 기법은 코드의 구현 정보, 그래서 주로 소스 코드의 플로우 차트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컨디션이나 브랜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 뽑는 커버리지 기반의 테스팅, 그래서 구조 기반 기법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나 테스트의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런 경험 기반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명세 구조는 아니지만 개인의 역량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테스트를 하는 방식을 경험 기반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살펴봤고 그 안에 우리가 세부적인 기법들을 대표적으로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볼 거는 정적 테스팅이라는 건데요. 영어로 static testing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동적 테스팅의 유형들을 살펴봤어요. 동적 테스팅과 정적 테스팅이 어떻게 구분된다고 했죠? 네, 그렇죠. 동적 테스팅은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하려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동작을 시켜보면서 테스트하는 방식이고, 스태틱 테스팅은 실제로 동작을 시키지 않고 결함을 찾아내는 테스트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지 않고 결함을 찾냐,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의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냥 개요만 좀 살펴볼게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가전이나 이런 인베디드 쪽이나 아니면 세이프티에 관련한 그런 쪽에서는 사실 이런 정적 테스팅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실제로 나도 이쪽에 이제 경험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고가의 툴을 이렇게 할당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픈소스도 있긴 한데 이제 좀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제 개념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에는 이 내용을 좀 실습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적 기법이 뭐냐 간단히 살펴볼 거고 리뷰 프로세스와 툴에 의한 정적 분석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사실은 이 2번과 3번이 정적 테스팅의 큰 두 개의 카테고리인데 예, 그거 살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적 테스팅은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지 않고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느냐? 우선 수행 대상은 뭐냐면 개발 산출물, 그러니까 그 개발에서 나오는 산출물, 사양서, 모델, 설계서, 소스코드, 형상 관련된 산출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요. 또 하나는 테스트 관련한 산출물, 테스트 케이스, 결과, 환경, 스크립트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동작시키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툴이 분석하거나 사람이 리뷰를 하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찾아내는 결함은 설계서나 명세서의 문제점, 오류 있다든지 누락이나 불충분한지 여부, 그 다음에 코드나 모델 등에 의해서 잠재된 결함을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대상 코드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복잡도, 우리가 저번에 봤던 사이클리매틱 컴플렉시티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려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코드를 분석하는 툴을 보면 어렵지 않겠죠. if 개수 세는 거 이런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순환 복잡도라든지 콜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 팬인 팬아웃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숫자로 뽑아내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요. 별도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구동시켜 보는 게 아니니까 어떤 입력을 넣을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 정적 분석을 할 경우에는 환경 설정하는데 많은 노력이 사실 들어가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기 전에 수행돼요. 그러니까 코드가 일부만 나와도 아니면 코드가 아예 구현이 시작되기 전에 요구사항 명세서만 나와도 테스트가 가능하죠. 그래서 V모델의 왼편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정적 테스팅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함을 빨리 발견하고 그거에 해결에 들어가는 노력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장점이 있다. 주로 개발자나 전문 테스터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 코드를 분석하려면 코드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개발자가 하든가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적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리뷰하고 스태틱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정적 분석이라는 항목으로 구분이 돼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리뷰는 사람이 매뉴얼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이 아랫부분은 툴이 오토매틱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100% 오토매틱은 아닌데 툴이 분석을 대신 해주는 거고 얘는 사람이 일일이 봐가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뷰는 사람이 매뉴얼하게 하는 검토,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는 툴이 자동으로 검토를 해주는 것, 분석을 해주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밑에 정적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요 툴에 의한 방식,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말하고 그 다음에 리뷰는 매뉴얼 리뷰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리뷰는 이 리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형식이 굉장히 엄격하게 포멀하게 갖춰져 있느냐 아니면 뭔가 캐주얼하게 약간 좀 유연하게 형식을 갖춰서 하느냐에 따라서 인스펙션, 옵스루, 피어 리뷰, 뭐 테크니컬 리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는 신텍스 어널리시스와 세먼틱스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문법을 구문 분석이냐 아니면 의미를 분석하는 거냐, 맥락을 분석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컴파일러에서 오류 잡아내는 건 비슷해요. 프로그램 스타일, 코딩 표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요즘은 잡아내주기 때문에
그런 분석도 의미하고 문법적인 오류나 아니면 규칙을 위반하는 거. 그 다음에 시멘틱스는 런타임 오류라고 해서 뭐 메모리 액세스 바이올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바이드 바이 제로, 분모에 0이 들어가는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값이 거기에 들어갈지를 예측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확률들을 계산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을 시멘틱스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아무튼 이런 방식들이 있다. 근데 얘는 툴이 대부분 이런 거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리뷰는 리뷰 유형들만 좀 볼게요. 특징 요거를 좀 봐야겠구나. 리뷰는 이렇게 검토하고 테스팅한 방법으로 동적 테스팅 전에 수행되고 수행 비용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개발 중간 산출물의 누락 등 결함을 발견할 수 있고 장애 자체보다는 장애 원인, 그러니까 그 동적 테스트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을 찾아내겠죠. 현상을 찾아내서 이걸 분석해 보겠죠. 근데 얘는 코드 자체 아니면 사양 자체의 오류를 직접 발견하는 거죠.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리뷰와 뭐 이게 페이건스 인스펙션인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그 마이클 페이건이라는 IBM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예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일반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해서 들어간 노력이 어떤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설계, 코딩, 테스팅, 출시, 그다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있는데 시간 흐름에 따라 초반에는 이 정도의 인력들이 들어가다가 점점 코딩 단계에서 점점 늘다가 테스팅 단계에서 엄청 늘다가 출시 이후에도 노력이 들어가더라. 근데 초반에 이런 계획 단계, 요구사항 분석 단계, 설계 단계에서 이런 리뷰 활동을 했더니 파란색처럼 처음에는 노력이 더 들어가겠죠. 리뷰 활동을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파란색 면적과 이 검은색 면적이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노력이 적게 들더라. 오히려 코딩이나 테스팅에서 노력이 적게 들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출시 일정도 짧아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리뷰가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출시 기간도 빨리 당길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거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IBM에서 마이클 페이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네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리뷰 활동이 있는데 리뷰의 유형만 좀 살펴볼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멀한 리뷰가 있고 인포멀한 리뷰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포멀한 리뷰는 공식적인, 그래서 인스펙션이라는 리뷰는 굉장히 공식적인 거예요. 계획서도 있고 막 나중에 몇 시간이 걸렸고 결함을 얼마나 찾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보고, 에드웍이나 피어 리뷰 같은 경우는 그냥 비공식적인 리뷰예요. 그래서 비공식 리뷰를 보면 얘는 공식적인 절차나 형식이 없고 여기 결과를 문서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리뷰는 이런 동료 검토를 수행하거나 공식적 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 사전 준비는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대안평가, 결함 발견, 뭐 이런 표준 적합성 검토, 다양한 테크니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웍스루는 이런 사용자에 의해서 진행하고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학습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 향상, 결함 발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스펙션 프로세스는 따로 다루지 않을 거고요. 검토를 예를 들면 요구사항 명세서를 분석할 때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요구사항이 일관되게 기술되었는지 yes.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구현될 수 있겠는가? 아니요, no.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 뭐 이렇게 쭉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하려는 항목들을 쭉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스펙션 체크리스트인데 만약에 우리가 아키텍처 설계서나 소스 코드에 대한 리뷰를 한다고 하면 체크한 항목이 또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아마
2학기 때는 요걸 가지고 실습도 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툴에 의한 정적 분석인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매뉴얼 리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널리시스 정적 분석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여기에서 정적 분석은 뭐냐면 도구를 가지고 결함을 찾아내는 방식인데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분석하는 기법이고 주로 모델이나 소스코드 등 정형화된 산출물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툴이 분석할 수 있을까? 이제 요즘은 이제 AI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보다는 소스코드 같이 엄격하게 정형화된 포맷의 문서들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결함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검증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데 이 정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구문 오류 아까 봤던 것처럼 코딩 룰이라든지 코딩 스타일 뭐 들여쓰기를 몇 칸 할 거냐 괄호를 그 함수의 마지막 라인에 맨 끝에 할 거냐 대괄호를 다음 줄에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변수명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코딩 스타일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툴이 찾아내는 게 빠르겠죠. 이런 구문 오류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라든지 런타임 에러 이런 것들을 찾아내죠. 근데 구문 오류는 컴파일러가 어느 정도 잡아내요. 근데 이런 의미 있는 오류는 의미상의 런타임 오류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코드를 분석해주는 툴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툴이기 때문에 또 툴도 비싸요. 비싸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툴이 많이 없어요. 주로 이제 프랑스라든지 유럽 쪽에서 이런 프로그램 분석을 잘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나온 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소스코드에 대한 정보들, 코드 구조, 호출 관계, 복잡도, 뭐 이런 이해나 설계를 돕기 위해서 부가적인 정보들을 뽑아내겠죠. 코드 라인수 이런 거 세는 거 사실 툴이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적 분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데 데이터 플로우, 컨트롤 플로우 방법들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얘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는 뭐냐면 변수를 사용하고 정의하는 것에 기반을 둔 검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수의 어떤 값을 정의했는데 그 값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디파인하는 경우라든지 정의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키를 없앤다든지 없앤 걸 또 없애려고 한다든지 이미 없앤 그 변수에 또 접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변수를 정의하고 값을 어사인하는 거는 그 값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change라는 변수가 있어요. min 값과 max 값을 받아서 바꿔주는 코드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help라는 로컬 변수를 정의하고 if min이 max보다 그러니까 min max 값이 반대일 경우에 뒤집어 주는 거죠. 그래서 help라는 변수의 값을 max에 어사인한다. 자, help 값을 지금 로컬 변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이제 컴파일러들이 초기 값을 다 0으로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컴파일러는 로컬 변수에 대해서는 설정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코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발자가 help의 값이 뭔지 모르는데 이걸 max에 어사인한다? 예, 이거는 바람직한 코드가 아니죠. 그래서 define 되지 않은 값을 max에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min 값을 다시 max에 넣는다? 그러면 아까 max에다가 뭔가 help 값을 넣었는데 그 값을 사용하지도 않고 min 값을 다시 넣는다. 그러면 defined 된 defined.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min 값을 help에 넣어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값을 또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 관점에서의 값들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찾아내는 거죠. 원래 코드는 이렇게 max를 헬프에 넣고 min과 max를 바꾼 다음에 헬프를 min에다 넣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코딩을 잘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데이터 관점에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컨트롤 플로우 관점. 우리가 이제 커버리지를 배웠던 것처럼 이 플로우들을 코드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제대로 못하는 코드 플로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잘못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while 무한 루프 도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unreachable 코드 조건이 잘못돼서 이 어떤 조건은 절대 탈 수가 없는 뭐 그런 unreachable path 도달할 수 없는 코드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컨트롤 플로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와 컨트롤 플로우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툴이 이런 개념으로 정적 분석을 접근한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정적 분석은 결국엔 툴이 하는 건데 툴은 역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는 역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겠죠. 얘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실수가 있느냐? 첫 번째,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코드 안에 세이프한, 파란색은 다 세이프한 코드인데 빨간색은 에러 코드예요. 네, 세이프한 코드가 정상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분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에러 코드를 문제가 있다 라고 알람을 띄워주는 거는 잘한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정상인 코드인데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 false positive, 이거는 이제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코드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반대로 에러인 코드인데 이걸 놓치는 경우, 정상이라고 판단해서 못 찾는 경우, false negative라고 해서 실제 에러인데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겠죠. 시간을 줄이다 보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툴마다 정적 분석 도구마다 우리는 false positive를 뭐 줄이는 게 목표다. 아니면 우리는 false negative를 줄이는 게 목표다. 뭐 이거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요. 이를테면 우리는 잘못된 알람이 많더라도 무조건 얘를 잡아놔야겠다. 그러면 굉장히 분석을 꼼꼼하게 하겠죠. 대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false positive 많이 나오면 찾아내기가 이거를 검토하는데 개발자가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반대로 우리는 이 false negative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니죠. 이 false positive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분석은 하지만 이런 결함인데 놓치는 경우를 가끔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노력과 그 다음에 정확도 간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모든 툴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정적 분석을 하더라도 결국은 개발자가 검토해야 되고 뭐 이런 노력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제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주로 동적 테스팅으로 찾아내기 힘든 결함을 발견하고 도구의 도움을 받고요.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개발이 완성되거나 아니면 테스트가 들어가기 전에 보통 테스트를 정적 분석을 하고요. 코드 매트릭 제공을 통해서 코드의 설계나 분석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델 마찬가지고요. 유지보수성이나 결함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발견되는 결함들은 변수를 정의하지 않았는데 값을 참조한다든지 인터페이스가 일관되지 않는다든지 아규먼트가 제대로 안 넘어간다든지 이를테면 언리처블 코드나 변수 코딩 룰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 그 다음에 보안 취약성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적 테스팅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적 기법이 뭐냐라는 것을 간단히 살펴봤고, 거기서 리뷰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뷰와 정적 분석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 정적 테스팅의 큰 카테고리인데, 리뷰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툴에 대한 분석, 개요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예,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학기는 대면 수업으로 보면서 못했던 실습도 좀 더 해보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